안녕하세요, 위드진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 정도 지난 상태예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저도 선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제가 부동산 시장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던 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뭐 한 달에 막 2개씩도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총 한 23개인가 27개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정말 그때도 중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시장이 들썩들썩 너무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이건 무슨 주식시장도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었어요.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일단은 기존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조금 더 임대차를 강화시키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나온 법인데 겉으로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대. 그거를 한 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을 갱신 청구권을 이용을 하면 임대료를 5%밖에 임대인이 못 올린대. 그러면 나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임차인분들이 처음에 환호를 했죠. 하지만 그 법 이면에는 다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사실 임대차 3법이에요. 저는 이 법 자체를 과연 임차인을 정말 보호하는 법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료를 5% 인상 제한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꼭 임차인한테만 유리하게끔 법을 만들면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만들었어요. 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바로 임대인, 즉 소유자의 실제 거주 혹은 소유자의 직계, 존, 비속의 실제 거주가 있으면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법인 거예요. 여기에서 소유자 실제 거주 말고도 매매 시에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내가 2년을 더 살겠다 하는 권리 뒤에는 바로 매매나 소유자가 실제 거주를 할 테니 임차인 너 나가라 할 수 있는 법인 거예요. 사실 이 법이 시행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더 시장의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재계약을 체결을 하던 혹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서는 계약을 해지를 하던 그렇게 시장의 자율에 맡긴 편이었는데 이 법이 생김으로써 임대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해지가 되던 지속이 되던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
5%밖에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참에 더 시장은 올라갔는데 내 집은 전세가나 월세가 5%밖에 인상을 못하면 임차인을 지금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까? 혹은 매매를 해버릴까? 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새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맺게 되면 한 번 들어오면은 4년 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인상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아예 애초에 전세가나 월세를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서 발생했던 게 바로 전세금 상승이었어요. 전세금이 상승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가 상승을 하냐? 바로 매매가도 상승을 하는 그런 일시적인 바로 시장의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전세집을 구하려는 임차인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전세 3억이면 들어갔던 아파트가 지금은 4억 이상을 부르고 있으니 무슨 일이 또 발생해요? 대출금이 또 늘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율이 인상이 안 되고 이율이 2%에서 한 3%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던 시기였는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금리가 인상이 돼서 이율까지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임대차 3법에 맞물려서 또 하나 맞물렸던 게 바로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바로 주택 임대사업자는 다시 말하면 다주택자죠.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너 사업자를 내, 그러면 내가 혜택을 줄게 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를 적극 지원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혜택은 이제 아예 없애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전세 사기가 터졌죠. 전세 사기의 대부분 50채 이상의 주택, 특히 빌라들을 가진 다주택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라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많이 내셨죠. 근데 전세 사기가 터지던 그 시기에 처음에 시초는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태였어요. 보증금 미반환 사태였던 이유는 굉장히 빌라 시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껴있어요. 아파트 시장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 그 다음에 근생 빌라, 그 다음에 하나 위반 건축물, 요렇게 세 가지, 단편적으로 크게 줄기로 보면 요 세 가지의 문제점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서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에 같이 녹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지금 다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바로 범죄자가 됐죠. 물론 전세 사기에 연루된 보증금이 반환해줄 여력이 없음에도 주택을 여러 채를 소유를 해서 혹은 투자 혹은 투기를 해가지고 보증금을 반환을 못해준 그런 분들은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 거는 맞지만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택을 두 채 이상을 소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반시장 적인 이제 반사회적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반시장적인 행태와 같다라고 조금 판단을 계속 하는 것 같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진 만큼 세금을 더 내라. 여러 채 가지는 거 우리 뭐라고 안 한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 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가진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그 세제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뭔가 아파트 한 채 혹은 뭐 자녀를 위해서 뭐 두 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에서 이제 가격이 매가가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유세나 재산세를 확대시키는 그런 방면으로 생활에 있어서의 소득이 증가해서 내는 소득세와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는 재산세와는 또 부담 비율과 부담 여력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노후에 고가의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은 없는데 이 집으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이 부담이 가중이 되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결국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또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어찌됐건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맡겨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여력이 안 되면 당연히 팔면 되는 거고 그거에 맞게 살 사람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건데 이거를 정부가 과도하게 계획을 하고 개입을 해서 뭔가 딱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게끔 자꾸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세가 없어지는 게 정상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지금 피해가 딱 눈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학문적, 정책적 좀 그런 면에서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 여기서 살고 있는 임차인 분들의 입장과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가 없어서 이사를 못 간다던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예 외면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기 서울 안에서 가장 또 전세를 없애고 임차인들을 힘들게 한 바로 사건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 부분에 전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다라는 거는 집을 사고 팔 때 이제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어떨 때 허가가 나오냐? 바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실제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확하게 누가 더 많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집은 주인이 사는 경우, 임차인이 사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좀 더 단순해요. 그쵸?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사서 들어가겠다 하면은 뭐 허가 받는데 크게 지장도 없고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되는데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그러면 이제 주인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주택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고 또 여기 집 하나를 사놓고 임차인을 들여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혜택을 언제까지로 주겠다라고 기한을 설정해 있는 상태에서 팔아라를 어느 정도 강요를 했죠. 팔아라. 양도세를 그때까지 팔면 감면해 줄게 하면서 팔아라. 근데 그 이후에는 너는 세금 폭탄을 맞을 거야 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서는, 사실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지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도 그 세금을 내면서 유지를 하면 돼요. 근데 주택을 투자로 보면서 혹은 자녀에게 줄 생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득이 안 받쳐주면 당연히 집을 또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집을 파는데,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이 끼고 있는 집을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그냥 임차인이 살면 돼요. 살고 그냥 임차인 끼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팔려면 무조건 임차인이 나가야 되겠죠. 왜? 매수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또 법인 거예요. 집값을 잡겠다라는 명목하에 결국은 임차인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 말은 곧 전세 매물은 귀해지고 전셋집으로 또 이사를 가고 싶지만 전셋집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언제부터요? 재작년부터도 벌써 보이는 현상이었고, 아파트 시장은 또 이렇게 전세가 점점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고,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빌라 시장도 보증보험 가입 비율을 조금 낮추면서, 예전에는 150%, 공동주택 가격의 150%만 잡혀도 보증보험 가입이 됐는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니까 비율을 낮춰가지고 126%, 총 합쳐서 126%로 하다 보니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보증금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서, 전세도 예전에는 2억 5천의 전세가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했던 게 이 126% 낮아지다 보니까 2억 한 3천 정도로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의 공백이 생기면 이거는 집주인이 전 임차인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바로 월세가 생기는 반전세의 형태로 빌라 시장도 바뀌기 시작했죠. 이렇게 전세로 집을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은 서울에서는 지금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 이제 수도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으로. 서울 안에서는 이제 10억 가지고 웬만한 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경기권으로 하는데, 경기권도 경기권에 따라서는 거의 서울이랑 다를 게 없는 경기권들 있죠. 분당이나 판교나 이런 데들은 거의 서울과 다름이 없고, 경기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물론 요 서울 안에서 어떻게 전세를 잘 굴리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내 집 마련에 이제 꿈을 가졌던 대부분의 이제 가정들이 서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포기하는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더 문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이제는 쉽지가 않고, 대출도 이율이 낮아야 대출도 하면서 월세 대신 뭐 전세로 살고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도 높기 때문에 월세 시장에서 이제 갇혀서 계속 사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지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 집 마련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쨌거나 주택이 공급되는 시장에서는 국가에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민영, 민간, 일반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물량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공급하는 민간은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영과 민영으로 갈 텐데, 지금의 정부의 방향과 목표는 국가에서 임대 사업을 직접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해서 조금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재산권이 보장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뭔가 나라에서 주거정책에 개입이 돼서 나라에서 뭔가 재산권을 조금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시장의 논리일까? 시장 경제 원리는 우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할까라는 의구심이 점점 더 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